네, 안녕하세요. 이예숙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책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양철북 직원은 아니고 양철북에서 좋은 일할 기회를 주셔서 되게 편안하게 집에서 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권정생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할 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작년에 양철북에서 마음을 내서, 이호더 권정생 하이타니 겐지로 전시회를 하면서 사장님하고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좀 이렇게 집중해서 다시 선생님 책을 보고, 그냥 조금 공부하고, 그러면서 되게 행복했고, 선생님 생각은 다시 해서 되게 좋아서, 그때 준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준비한 이야기, 준비하면서 다시 느낀 이야기를 네, 하려고 합니다. 다 선생님들도 아시는 얘기인 것 같아서 좀 주저하기도 하지만 해부에 썼던 것처럼 좋은 얘기는 자꾸 하면 좋으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선생님 앞에 얘기하셨던 분들처럼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멀리서 이렇게 제가 좋아서 바라만 봤던 거지. 네. 손은 온몸으로 그림을 그린다. 손은 온몸으로 시를 쓴다. 코뚜리에 깨어 끌려다니면서도 손은 자유로 잃지 않으려 남을 절대 부리지 않는다. 손은 온몸으로 이야기하면서 간다. 슬픈 이야기 한 발짝 두 발짝 천천히 천천히 들려준다.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선생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소 이야기는 1부터 7까지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 이호더 선생님하고 주고받은 편지에 보면 계속해서 소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찾았던 자료에 보니까 8, 9 이렇게 선생님이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 이야기를 계속 쓰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시를 보면서는 아, 선생님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는 동화에서도 사과나무밭 달림에 보면 들국화 고갯길이라든지 소라는 단편 동화를 보시면 또 다르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릴 얘기는 선생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하는 얘기와 그렇게 살아온 이야기 속에서 선생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작품이 나왔으니까 제가 읽었던 작품들을 그냥 제가 아는 것만큼 느낀 것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식구들 아버지 권유술, 이게 이제 사과나무밭 달림을 보시면 공아저씨가 나오는데 선생님 아버님 같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죠. 선생님의 아버님이 이제 쓰레기 치우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런 일을 하셨는데 일본에서 이 공아저씨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머니 안기순, 이제 한 티제안일에 보면 이순이라고 나와요. 남편 찾아 이제 가는 이순이가 나오는데 어머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준, 목생, 권을생, 권기분, 권차분. 그러니까 이렇게 5분 이제 먼저 태어나신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뒤에 권정생과 권정은 남동생인데요. 이제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아버님이 이제 돈 벌러 일본으로 가셨는데 오시질 않는 거죠. 오시지만 않은 게 아니라 소식이 끊겨서 이제 몇 년을 기다리다가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지 찾으러 가는데 그 당시 시골 안악내가 일본 가는 그 표 알아보고 가는 조건 알아보는 게 참 만만치 않았을 텐데 겨우겨우 구항표가 4장이었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을생과 기분과 차분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가 계신 일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위에 그 일준이 형님은 제법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만주로 해서 일본으로 오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목생은 나중에 잠깐 또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제 두고 갑니다. 이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러니까 친정에 이제 친정 어머님께서 이제 아들이 그 나병 문둥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두막의 산골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목숨을 두고 꼭 다시 너를 데리러 오겠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고 어머니가 이제 이 자식들 셋을 데리고 36년도에 가셨고 선생님은 37년도에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도쿄 변두리 시부야 골목에서 태어났는데 선생님의 첫 번째 장편 동화예요. 75년도 꽃님과 아기양들. 이게 2002년도에 슬픈 남학신으로 다시 이제 나왔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절판돼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저도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 어린 시절에 그 일본 뒷골목의 꼬마아이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하면 아마 대부분 몽실 언니로 많이 기억을 하고 이제 다른 작품들이 덜 알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슬픈 남학신에는 선생님의 어린 시절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노는 모습들이 그 골목길에 노는 모습들이 굉장히 생생해요. 여기 준이가 이제 주인공 남자인데 선생님 같아요. 그게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보면 준이는 수줍게 싫다고 했다. A꼬는 지나치게 친절했다. 준이의 고분고분한 마음씨를 알고부터 정답게 구는지도 모른다. 되게 여자아이를 괴롭힌 남자아이가 아니라 되게 수줍고 고분고분한 남자아이, 선생님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선생님은 이 시절이 굉장히 행복했다고 하셨어요. 전쟁만 없었으면 거기서 오래오래 살고 싶었다고. 이렇게 어떤 얘기를 쓰셨냐면 찐동리아 집딸이었던 하나쿠 누나와 시장 모퉁이 삼리 영화관에 가는 즐거움, 빈터에서 어둡도록 숨바꼭질하면서 놀던 애들, 오시카사마 신사에 축제가 있는 날은 야시장도 함께 열린다. 온 동네 애들이 몰려가서 공짜로 모든 것을 구경했다. 꽃밭처럼 환한 칸델라 불빛과 거기 펼쳐놓고 파는 물건들, 일전씩만 가지고 가면 대나무로 만든 딱총 하나씩은 살 수 있다. 누나들은 밤 12시가 넘도록 기다렸다가 군 고구마를 떠리로 사온다. 전쟁만 없었고 폭격만 없었으면 가난한 그 동네에 평생을 살아도 좋았을 게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중에 이효도 선생님과 주고받은 편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 나는 걸 봤을 때 그 안동 살고 있는 그 도탄 마을이 고향이 같냐고 거기서 계속 살고 싶냐고 물었을 때 고향 같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사셨고 아버지가 사시던 곳이었는데도 낯선 마음이 선생님한테 있었구나. 이 어린 시절에 대한 되게 따뜻한 기억이 선생님한테 굉장히 크게 있구나. 그 시부야 골목의 그 얘기들을 슬픈 남학신을 보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전쟁 이야기,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겪는 전쟁의 얘기가 굉장히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 보면 하나꼬라는 아이가 나와요. 이게 하나꼬가 고아예요. 고아인데 이 하나꼬가 이제 그 일본인 양부모한테 이제 그 입양이 돼서 그 동네가 다 아이들이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한데 하나꼬는 집은 좀 살만해요. 그래서 예쁜 원피스도 있고 군것질거리도 맛있는 거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되게 외톨이로 지내요. 그 아이가 부유한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은 동네 아이들하고 떨어져 지내거든요. 근데 이 아이의 양아버지가 마약상이었어요. 그래서 잡혀가요. 그 아버지가 잡혀가고 난 뒤에 엄마가 이제 하나구한테 네가 집을 잠깐만 보고 있으라고. 그러면 엄마가 빨리 가서 볼일을 보고 오겠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꼬는 알아요.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으로 알거든요. 하나꼬는 여지껏 자기와 헤어졌던 사람들이 두 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었다. 일찍 자기를 두고 죽은 부모님들, 동생 스즈코와 헤어져서도 다시 만날 수가 없었다. 어머니 다녀오세요. 내가 집을 보겠어요. 하나꼬는 혼자가 되었다. 두 번째로 하나꼬는 고아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의젓하게 엄마 다녀오세요 하고 하나코는 대문 앞에서 펑펑 엉엉 소리나 울어요. 예,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자기가 또 버려졌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이 가장 왜 약한 생명들, 아이나 여자들이 겪는 것이, 그 순간에 그 하나코의 장면, 그 대문 앞에서 몽나 우는 것을 보면 굉장히 절실하게 와닿았어요. 근데 이제 이 혼자가 된 하나코가 혼자가 됐지만 어떻게 보면 그 동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동네에서 중인의 집에서 같이 거둬요. 폭격이 떨어져가지고 동네가 막 집들이 다 무너지고 방공호로 대피하고, 그럴 때 천막을 짓고 임시로 살고 있을 때 이제 중인의 그 천막집에서 같이 살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막 그 전쟁터에서 노는 거예요. 이 꽃님과 아기 양들이라는 제목이, 왜 우리가 늑대와 7마리 양들이라는 동화가 있잖아요. 늑대가 양 잡아먹어서 배가 이만큼하게 불러서 내 새끼 양이 이렇게 배 갈라가지고 나오는 얘기. 그거를 아이들이 그 전쟁터에서 연극 노래를 하는,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늑대가 상징하는 것이 전쟁, 무서운 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아이들이 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책이 절판돼서 너무 안타깝고, 우리가 자꾸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자꾸 찾고 읽으면 다시 그 책이 살아나니까, 만약에 선생님 책이 이대로 묻혀버리고 사라진다면 그 귀한 이야기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이야기하고 읽고, 그래서 선생님 책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책은 저가 다시 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일본에서 지내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해방이 되면서 46년도에 일본 땅을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와요. 귀국 동포가 대부분 그랬듯이 우리 가족도 그냥 무일푼으로 고향에 돌아와 힘든 나날을 살았다. 아버지는 남의 농토를 얻어 소작 농사를 했지만 그것으로 살아가기 어려워 어머니는 행상을 했다. 근데 말이 좋아 행상이지, 그러니까 행상도 뭘 팔 게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국어를 다니셨대요, 어머니가. 이제 한번 국어를 나가면 꽤 오랫동안 집에 못 돌아오셨고, 그러면 선생님하고 누나가 이제 동생들 챙기면서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외가가 있는 청송에 있다가 이제 47년도에 이제 그 안동 일찍이 아버지의 고향이라서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정말 가진 것 없이 왔으니까 먹을 것 없었고, 그런 데다가 47년도가 그 경상도 일대에 굉장히 심한 가뭄이 있었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때 선생님도 너무나 배가 고팠던 거죠. 아까 하이타니 선생님도 배고파서 도둑질을 하는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선생님도 이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집에 누나가, 동생이 굶어서 거의 쓰러질 지경이니까. 그 도둑질했던 그 어릴 때 그 이야기를 선생님이 단편 동안 쌀 도둑에 이제 담으셨어요. 거기 보면 이제 웅재와 선재라는 이제 형제가 나오거든요. 누나가 밥 해주고 그러는데 누나한테 물어요. 누나, 쌀이 요만큼 있으면 밥을 먹을 수 있어? 밥을 먹어본 게 없으니까. 아니, 그거 갖고 밥이 안 돼. 좀 더 있어야 돼. 이만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네 정미소에 가면 막 그 쌀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 막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쌀자루를 들고 가서 그 쌀을 이제 담아가지고 나오다가 들켜요. 그래가지고 쌀자루를 놓치고 막 뛰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커다란 이제 아저씨가 앞에 탁 와 서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이 쌀자루를 이렇게 쌀을 꽉 채우는 쌀자루를 주면서 가서 밥 해 먹으라고. 이거 없는 사람들끼리 돕고 사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정미소에서 일하는 아저씨였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밥을 해 먹는데 나중에 그 아저씨가 잡혀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 경찰서 잡혀가는 걸 보고 아저씨가 사라진 거예요. 그 어린 웅재는 궁금한 거예요.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우리 도와준 착한 사람인데 왜 잡혀가지? 그렇게 의문을 갖게 되는 걸로 단편 동화에서는 끝이 나요. 그게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사회주의 운동, 자익 운동했던 그런 어떤 그 흐름의 아저씨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그 사회 그 당시에 그때의 시절과 어떤 문제 의식을 짧은 동화인데 아이 시선에서 풀어낸 작품이었어요. 이렇게 되게 가난했던 건데, 네. 그리고 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요. 선생님이 14살 때였습니다. 3개월 동안의 피난 생활에서 30년을 살아도 겪어보지 못할 일들을 겪었다. 희한하게도 인간은 극한 상황에 부딪히면 거의 무감각해지는지 도무지 곁에 총알이 날아오고 바로 건너편에 폭격을 해도 아무렇지 않았다. 가장 힘든 건 잠을 못 자고 먹지 못해 배고픈 것이었다. 선생님한테 평생을 따라다녔던 것이 바로 전쟁의 아픔인 거죠. 선생님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가난했고 그렇게 해서 병이 생기게 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말아달라, 제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셨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3개월 동안 30년을 살아도 겪어보지 못할 일을 겪으신 거고 이 이야기를 이제 3편의 소년 소설로 담아내시는 거예요. 초가집이 있던 마을과 몽실언니와 점득이네. 선생님이 그 동화가 나한테는 정신적인 무기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야기들은 주로 이호도 선생님과 주고받은 편지에서 엿볼 수 있었어요. 선생님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들을 그렇게 나한테는 동화가 없었다면 나는 일찍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현주 목사한테 쓴 편지를 보면 동화가 한계가 있다고,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현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동화가 갖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소설을 쓰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고민과 마음에서 이 소년소설 3부작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초가집이 있던 말도 저는 작년에 처음 읽었어요. 근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슬픈 남학신처럼 아이들의 모습, 전쟁을 겪는 한 마을 이야기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1978년 1월부터 80년 7월까지 연재를 했어요. 그런데 출판된 거는 85년도예요. 오히려 몽실언니가 84년도에 출판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85년에 더 늦게 출판된 만큼 되게 그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이야기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탑마을이라고 하는 어떤 마을이 있는데 전쟁이 터지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일부는 피난을 가고 일부는 피난을 가지 못하고 근데 이제 전쟁이 이제 소강 상태에 들면서 피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러면서 생겨난 갈등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폭격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여태까지는 아무런 그거 없이 이렇게 동무로 지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유준이란 아이가 있고 복식이란 아이가 있어요. 유준이는 피난을 갔던 아이고 복식이는 피난을 가지 못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만났을 때는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예전에 그 동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식이가 그런 말을 해요. 유준이한테. 유준아, 우린 인지부터 언제까지나 슬플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된 아이들인데 이게 뭔지, 왜 전쟁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서로를 미워해야 되는 건지 계속 그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복식이가 그 마을에 고재식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원래 북쪽의 고향인데 말하자면 서울로 공부 유학을 온 사람인데 오히려 전쟁이 났을 때 북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그 마을에 들어와서 허드렛 일을 해요. 신발 기워주는 거, 뭐 품 파는 거 이런 일을 한 사람이거든요. 복식이가 물어봐요. 그 사람한테. 자본주의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공산주의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때 그 고재식이라는 사람이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사람은 제 나름대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생활화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려야 해 라는 이야기를 아이한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복식이는 결국 자살을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국군이 다시 올라오면서 아버지가 그 살기 위해서 그 북쪽에 이제 그 품을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북으로 가거든요. 살지 못하고 남쪽에서는 이 복식이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자기가 군대를 간다는 건 아버지랑 싸우겠다는, 내가 아버지 가슴에 총을 들인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복식이가 이렇게 죽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건 이렇게 사람이 사람하고 전혀 알 수 없는 이유로 적이 되는 거. 근데 그것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의식이 자유롭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의식을 가두고 있고 그런 얘기들이 전혀 낡은 얘기가 아니었어요. 읽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이 뭐 고학년 아이들이나 중등에서 얼마든지 같이 읽으면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한국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러니까 재밌다는 표현이 그렇긴 한데 너무 생생해서 제가 지금 그 책을 읽었을 때도 마치 눈앞에 그 마을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았거든요.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데 선생님은 그 피난길을 다 그 하나하나 얘기를 다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생생하게 그걸 다 품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플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선생님이 이걸 연재하면서 힘들어서 79년도에는 연화요양원이라고 요양원에 6개월 정도 선생님은 싫다고 하셨는데 정호동 신부님이 막 가자고 해가지고 거기도 가셨거든요. 거기도 계셨거든요. 되게 많이 아프고 힘들어 하시면서 쓰신 작품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쓴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몽실언이죠. 그러니까 저도 드라마로 먼저 봤고 어렸을 때 드라마를 보고 나중에 책방에서 이 몽실언니를 보고 되게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그냥 제가 그때까지 동화책을 몰랐던 사람이고 학교에서 배웠던 동화책, 방공문학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에 쓰셨네? 어떻게 이렇게 인문군이, 저는 진짜 어렸을 때 이렇게 북쪽 사람들은 빨간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도 빨갱이니까 정말 빨갛게 생겼나 할 정도로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려낸 작품에선 같이 만나는 사람으로 그려진 거라는 게 되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놀라웠고 몽실아, 처음 본 사람도 사람으로 만났을 때 다 착하게 사귈 수 있어. 국군이나 인문군이 서로 적이기 때문에 죽이려 하지만 사람으로 만나면 죽일 수 없단다. 이게 이제 몽실이가 이제 저는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사는 게 뭘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한 사람의 이제 인생을 보여준 거잖아요. 몽실이란 한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데 그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게 6.25를 그려낸 놀라운 작품이고 그건 물론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이렇게 한 살씩 더 먹으면서는 사는 게 뭘까라는 걸 자꾸 생각하게 하는 작품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마음이 그랬던 게 다른 어떤 것보다 몽실이가 그 새엄마 북촌댁에 낳은 난남이를 업고 이제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고모 집에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가고 어쩔 수 없이 엄마를 찾아가는 거죠. 진짜 엄마를, 생모를 찾아가는데 엄마를 본 순간 엄마의 눈빛이 몽실이가 등에 업고 있는 난남이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몽실이가 이렇게 등에 이렇게 난남이 이렇게 하면서 엄마 난남이 미워하지 마 그러면서 울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 몽실이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막 그게 너무 서럽더라고요. 세상에 어느 누구한테도 다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엄마인데 몽실이는 너무 빨리 이렇게 그 난남이를 부둥켜 안으려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게 힘들지만
또 난남이가 있으니까 몽실이가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자꾸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쓴 게 점득이네라고 일개 불교 잡지 해인에 연재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세 작품을 이렇게 같이 견져서 읽어보시면 점득이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앞에 두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점득이네는 몽실이는 일본 거지거든요. 일본에서 마치 이제 권 선생님 얘기하시는 것, 이 일본에서 오신 것처럼 몽실이는 이제 아빠가 그렇고, 그런데 점득이는 만주에서 넘어오는 이제 만주거지라고 그때는 그랬대요. 그 만주거지인데 그 점득이의 아버지는 강을 건너다가 소련군 총에 맞아 죽고, 나중에 어머니는 그 앞에 두 편과 달리 이 점득이네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분명한 대상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제국주의의 어떤 그런 미군이란 존재가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길에 다 모아놓고 이렇게 폭격을 쏘아서 양민학살인 거죠. 그 과정에서 점득이 엄마가 죽고 점득이는 봉사가 돼요. 눈을 잃어요. 그래서 되게 더 분명하게 전쟁을 일으킨 그런 이제 배경과 그런 것들이 또렷하게 드러나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은 어떤 인물을 그려낸다라든지, 몽실이 같은 경우에는 몽실한 한 사람이 뚜렷하게 보이고 초가집 있던 마을에는 그 마을 아이들의 모습이 잘 보인다면, 점득이네에서는 선생님이 의도하려고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조금 더 강해서 인물들에 대한 인물 얘기들은 조금 저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덜 생생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랬는데 이 점득이가 노래를 굉장히 잘 불러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미군이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노래 공부할 수 있게 보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점득이가 안 간다고 그래요. 알거든요.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엄마가 미군 폭격에 죽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점득이는 가지 않아요. 안 가는 걸로 선택을 하고, 그런데 그 점득이는 마지막에 거리에서 노래 부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냥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가장 밑바닥까지 그냥 근데 그 점득이는 혼자 있지는 않아요. 옆에 점순이 누나가 그때까지 결혼 안 하고 눈먼 동생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어릴 때 헤어졌던 동무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또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그때 거기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주제의식이 선생님의 마음이 더 드러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탄실이라는 추월이라고 하는 기생이 나오는데, 이제 그 너무 가난해서 기생이 된 사람인데, 이 추월이가 원래는 참 탄실인데 그 동네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나오거든요. 근데 동네에 이제 막 소련군이랑 북한 인민군들이 내려와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막 지내면서 맨날 뭐 해방 얘기하고 동무 얘기하고 이러니까 물어봐요. 탄실이가 도대체 해방이 뭐냐고, 해방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해방은 제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자유는 누가 갖다 주는 것도 대신 얻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추월이가 다른 앞의 작품들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부역을 했다면 스스로 인민군이 돼요. 여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생이었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그러면 북쪽으로 가겠다. 그리고 점득이의 사촌 형인 승호 형도 북쪽을 선택해서 자기 의지대로 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앞의 작품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세 작품을 똑같은 한국 전쟁, 우리 6.25를 그렸지만 각각 다른 그 안에서의 작품들 속에서 조금씩 다른 또 이야기들을 엿볼 수 있는 세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53년도에서야 일찍 초등학교를 졸업하세요. 17살 나이에.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일본에서도 좀 다녔고, 그리고 좀 다니다가 이제
여기 와서 청송에 있으면서 외가에 있을 때 잠시 또 다니셨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주영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우도 선생님이 청송에 사셨을 때랑 권정세 선생님이 청송에 있었을 때랑 겹치는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 만나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두 분이 서로 몰랐던 거죠. 그 청송에서도 학교를 좀 다니다가 다시 이제 일찍에 와서 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초등학교를 동생하고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13살인가 12살쯤에 그래서 17살에 졸업을 합니다. 이게 선생님 이제 그 큰 사진이죠. 근데 이때 공부를 잘 하셨대요. 나중에 졸업할 때 전교 1등으로 졸업했는데 선생님이 월반하라고 계속 빨리 올라가라고 나이도 있으니까 그때 어머니께서 이제 행상을 다니면 집을 비우는데 권 선생님이 그러면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 살림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늦게 마치니까 그냥 차근차근히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정생아 대신에 엄마가 돈 열심히 모아서 꼭 상급학교 보내줄게 그러셨대요. 그 선생님도 뿅아리 키우셨대요. 뿅아리 키우고 이제 닭 키워가지고 돈 만들려고 어머님도 이제 한 푼 두 푼 이제 모으셨는데 그게 이제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화폐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황소 한 마리 살 돈이었는데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돈이 됐대요. 그래서 결국 선생님이 학교를 못 가셨죠. 학교를 못 가시고 선생님이 처음 한 게 이제 지게 나무 지게 나무 깎아서 지게 만들어 가지고 나무 장사 동생이랑 같이 했대요. 나무 장사부터 시작해서 뭐 고구마 장수, 담배 장수 그렇게 하시다가 그 부산으로 가세요. 집을 떠나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집을 떠나 부산으로 갑니다. 당시의 부산은 온갖 잡동사니가 쌓인 난지도 쓰레기장 같았다. 거지, 깡패, 양아치, 석탄장수, 부두노동자, 양공주, 암떨러 장수, 밀수꾼. 어쨌든 살기 위해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비굴하지 않으려면 속이거나 공갈을 쳐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뒤에 이제 부산의 모습을 선생님이 그리신 거죠. 여기서 재봉상해에서 일을 하셨대요. 재봉상해에서 일을 했고 이제 그때 만난 친구가 오기훈이랑 최명자. 그러니까 기훈이는 1살 많은 고향이 이북인. 근데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을 했대요. 그리고 최명자는 충청도가 고향인데 식모살이 했대요. 근데 오기훈이랑은 같이 선생님이 여기 보면 이제 부산 시절에 나는 틈만 나면 책을 읽었다. 신문 연재 소설에서 시장 바닥에서 파는 삼류 대중 잡지까지 닥치는 대로 읽고 또 읽었다. 내 소년 시절은 눈과 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받아들였다. 완전히 잡식 동물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닥치는 대로 책을 보고 그리고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글 써서 이렇게 응모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훈이란 친구랑 둘이서 책 한 권 빌리면 이제 부산에 가면 보수동 헌책방 골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책방에 돈 빌려서 그거를 이제 뭐 하룻밤이 더 지나면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내야 되니까 하룻밤 만에 그 뭐 책을 뭐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 작품들을 빌려가지고 밤새도록 읽고 그리고 또 자지도 않고 일하러 가고 뭐 아침 5시부터 밤 9시까지 어떤 때 12시까지 그렇게 일을 했대요. 그래도 그 시절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오기훈이랑 그 가게에 이렇게 극장 포스터 같은 걸 붙여주면 초대권을 줬대요. 그러면 이제 어떤 날 잡아서 친구랑 같이 영화도 보고 그러면 이제 막 밤에 부산 골목길을 막 목이 터져라 노래도 부르고 그런 시간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한 19살 청년 이제 그런 시간이었죠. 그렇게 오기훈을 만나고 최명자는
그 예전에 그 원종찬 선생님이 창비 어린이 그 어떤 특집에 권 선생님 만나서 이제 이야기 나누는 게 특집으로 실렸어요. 이제 거기 보면 선생님은 첫사랑 없어요? 누구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고 우리 때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 채명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채명자랑 밤에 추운 겨울에 같이 걸어가는데 채명자가 벙어리 장갑을 끼고 있다가 한 짝을 이렇게 주더래요. 그래서 괜찮다고. 아니, 추울 때는 이렇게 나눠 끼는 거라고. 장갑 한 짝씩 나눠 끼고 걸어갔던 거. 그게 다죠. 근데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채명자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친구여가지고 그 성경책을 선물로 줬대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꼭 교회 나가라고. 근데 교회 나갈 시간이 없었던 거지, 일하느라고. 근데 그렇게 이제 채명자랑 친구랑 오기훈이랑 선생님이 19살에 그런 보통의 시간, 청년의 시간을 보낸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같이 함께 했던 동무 오기훈이가 자살을 해요. 그래서 기훈이가 자살을 한 것은 그의 늦은 여름이었다. 갑자기 나는 넓은 바다 가운데 혼자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며칠을 두고 상점 책상에 엎드려 꼬박 밤을 새우며 울었다. 명자가 서울로 떠난 것은 늦가을이었다. 일요일이면 성경책을 들고 교회당으로 얌전히 걸어가던 명자가 창녀가 되었다. 어쩔 수 없었던 모순투성의 역사와 사이가 낳은 불행한 고아들을 누가 나무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알겠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제 병이 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못 먹고 힘든 일을 하기도 했지만 어쩌면 둘도 없는 동무가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난 것이 마음이 되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아프셨대요. 집에 연락도 안 하고 거의 1년 정도를 부산에서 혼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편지도 동생이 편지를 보내요. 형 설날에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올해도 집에 안 오니까 어머니가 만나 울고 계신다. 형이 올까봐 떡을 해두고 설날이 지났는데도 어머니는 막차 올 때면 정거장까지 마중을 간단다. 손님이 다 내리고도 한참 동안 더 서서 기다려보고 돌아설 때면 나도 눈물이 나. 뭐 이제 이런 편지도 보내는데 답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기다리다 못해 이제 데리러 오신 거죠. 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제 결핵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한 게 이제 다 아시지만 전쟁과 가난으로 얻은 결핵, 결국 그 병으로 평생 아픈 몸으로 살아야 했다. 권정생은 지금 배고픈 사람, 추위에 얼어 죽어가는 사람, 병으로 괴로워 몸부림치는 사람만이 절실한 인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권정생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지극한 위로가 된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시할 때 제가 전시실에서 도우미 알바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보고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시실에 있었는데 어떤 대전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올라오셨어요. 되게 젊은 20대 선생님이셨는데 조퇴하고 오셨다고. 그때 5월 달이었는데 와 어떻게 먼 데서 이렇게 오셨어요 했더니 울까 말까 막 망설이다가 조퇴하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되게 많이 아팠대요. 그 선생님도. 근데 그때 위로가 됐던 이야기가 권정생 선생님하고 하이타닉 애니로 선생님이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한테는 너무나 아픈 결핵인데 아픈 건데 그 아픈 것이 그 아픔을 붙잡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선생님한테 있던 어떤 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그것이 지극한 위로가 되는 아플 때 뭐 이렇게 어떤 사상이나 뭐 이데올로기 이런 걸 궁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저는 이제 그 동병상련이라는 그런 한자말 있잖아요.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만큼 그게 위로가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삶이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위로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오시는 거죠. 네. 어머니는 굉장한 이야기꾼이셨대요. 늘 선생님 이제 글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았다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아픈 동생을 데리고 와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시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개구리 잡고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약초 캐고, 선생님이 벌레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 못한 어머니였는데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수없는 생명을 죽였다고. 그리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모태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혼자서 예배당에 가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이제 그 집 앞에 나무에 이제 정화조 떠놓고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한 6, 7년 동안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한테는 사실은 아픈 이제 손가락이 있는 거죠. 다 아시는 이제 목생 형님, 그 아까 얘기 드렸던 두고 떠났는데 찾으러 오겠다고 했는데 이제 못 오신 거죠. 그리고 그 목생은 이제 죽었어요. 거기서 할머니랑 있다가 17살 때였나?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기억하시기로는 이제 굶어 죽었다라고, 너무 배고파서 그랬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한 거 보면, 원종찬 선생님이랑 얘기 나눈 거에 보면 이제 그 형님이 그 공사장에 일하러 갔다가 다이너마이트 그 폭파하는 그 거기에서 사고로 이제 죽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얼굴 한번 보지 못한 형님, 그러나 그 만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각나는 사람, 그리운 사람 아닌 내 가슴에 살아있는 목생 형님은 끊을 수 없는 반려자이며 내 사랑하는 소년이다. 슬픈 동화의 샘처럼 항시 맑디 맑은 그 눈동자가 내 영혼을 감싸고 있는 한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도 벗어나고 싶지도 않다. 선생님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선생님 가지고 낳고 그런 과정에 이 둘째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늘 어머니의 자장가가 슬펐다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슬픔이 그 어머니가 들려줬던 구슬픈 자장가가 아닌가라는, 그렇게 쓰신 글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먼저 놓친 자식이 있으니까 정말 온갖 정성을 다 하신 거죠, 어머니께서.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많이 좋아하셨대요. 선생님은 그래서 그 63년도에, 그러니까 57년도에 어머니가 부산에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 63년도에는 선생님이 그 마을의 일찍 예배당에 주일 교사를 하실 정도로 정식으로 그렇게 몸이 많이 나아지신 거예요. 그 선생님 그 오물덩이를 보면, 살아오신 이야기 쓰신 거 보면, 그때 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정말 몇 집 건너서 누가 결핵이고 거의, 그래서 오늘은 누가 죽고 거의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선생님이 그나마 굉장히 심하다고 했었는데 선생님 오히려 좋아지신 거죠. 근데 그러면서 날마다 예배당에 가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하시니까 막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저 죽게 해주세요. 막 그런데 나중에는 죽여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추워. 저절로 그렇게 너무 추워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새벽에 이제 막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새벽이면 집에 돌아오고, 그러면 막 선생님이 이제 막 옷에 실수하신 거 혼자 우물에 가서 빨고, 이제 그랬던 정말 아주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정말 많이 나아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예. 선생님한테 사무친 어머니. 이제 이 시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꽤 긴 시거든요. 돌아가실 때도 어무이 그러셨다고 거기 재단에서 만난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 그 편지 보면 생일날 되면 꼭 엄마 꿈을 꾼다고. 엄마 꿈을 꾸고 고기 반찬 먹으면 엄마 생각이 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집안에 일본에서 올 때 그
또 다른 일준이 형님도 두고 그 동생 정은하고 선생님하고 누나들만 이제 한국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누나들은 다 시집 가서 살고 아버지랑 선생님하고 남자 셋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께서 하루 불러가지고 네가 잠깐만 좀 나가 있으라고. 그래도 우리 집안에 대를 이어야 될 것 같은데 위에 그 만주로 해서 일본으로 온다는 형님이랑 이런 형님들이 소식이 끊겨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은 이제 선생님은 아프고 하니까 동생이라도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깐, 근데 앞집에 결핵 환자가 있으니까 잠깐만 나가 있어 달라고, 어디 좀 갔다 오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가 아버지가 말하기 전에 먼저 나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집을 나오세요. 그리고 먼저는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얘기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티제하늘 이야기가 이제 소설로 나왔는데 그게 이제 편지에 이런 게 있어요. 좀 더 건강이 좋아지면 소설 하나를 꼭 써야 한답니다. 죽기 전에 이것만 꼭 써야지 마음먹지만 뜻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상에 계시면서 들려주신 한없이 길고 긴 역사이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몸져 누운 지 한 6개월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이제 뒷바라지를 하신 거예요. 그때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꼭 써보고 싶다고. 그게 한티제 하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지가 되어서 아까 29살이죠. 65년도에. 새벽에 4월이었어요. 65년. 4월에 집을 새벽같이 집을 나오니까 동생이 막 따라왔대. 형 어디가? 막 그랬더니 그냥 내가 가보고 싶은 요양원이 있는데,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이제 갔다 오겠다고, 금방 온다고. 그러니까 진짜 금방 오라고. 왜냐하면 형이 돈이 없는 거 뻔히 알고 몸이 아픈 걸 뻔히 아니까. 그 동생이 100원인가를 이렇게 지어주고 이제 돌아가고 선생님은 기차 타고 떠나요. 석 달을 이제 넣어두세요. 건너산 바위 벼랑이로 흘러가는 구름이 자꾸 눈앞을 어지럽힙니다. 어머니 배가 고픕니다. 이게 처음에는 요양원에 가거든요. 기도원에 가는데 거기가 그 들어가는데 등록비가 있나 봐요. 50원인 거예요. 그 선생님이 50원을 내놓고 등록을 하는데 주위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50원 낼 돈이 없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목발 짚고 서 있는데 그게 나병인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 50원 거스름돈 받은 거를 주머니에 못 넣겠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거 내주고 같이 들어갔대요. 같이 들어갔는데 이제 그 사람이 나병이니까 어떤 방을 하나 이렇게 주는데 거기가 기도원이라는 데가 방만 주고 먹는 건 다 각자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피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선생님이랑 그 나병 환자는 나와서 그냥 이렇게 바깥에서 주무셨대요. 이제 그러다가 그 사람이 너무 미안한 거죠. 자기가 너무 고마웠다고, 미안하다고. 그 사람은 떠나고 선생님은 며칠 더 있었는데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고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있을 수가 없겠다. 그러고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나오실 때 전재산 60원이었대요. 그래서 그 60원으로 깡통. 그러니까 내가 거지가 될 바엔 철저하게 거지가 되자. 그래서 깡통이랑 성냥한 한곽을 사가지고 이제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석 달을 다니시는데 열흘 동안 아침마다 찾아갔지만 한 번도 얼굴 찌푸리지 않고 깡통에 밥을 꾹꾹 눌러 담아준 점천 조그만 식당집 아주머니, 두레박에다 물을 길어 먹여 주시던 그 할머니 얼굴도, 뱃삭이 없다니까 그냥 강을 건네주시던 뱃사공 할아버지도 좀처럼 내 기억에 지워지지 않는 얼굴들이다. 그러니까 황소 아저씨 다 아시죠? 그림체. 근데 이 책을 보면 지금 금방 읽어드렸던 것처럼 선생님 깡통에 밥을 담아주던 사람들도 생각이 나고, 이 황소 아저씨 얼굴 보이잖아요. 되게 막
얼굴로 이렇게 생지한테 자기 밥통 내어주고 너무 사랑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깡통에 밥을 담아주던 그 사람들, 길에서 만난 사람들도 생각이 나고 또 선생님도 생각이 나고, 선생님도 저희들한테 다 주시고 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옆에 그냥 그림책을 붙여봤어요. 근데 이 길에서 만난 사람들 막 밥도 주고 뭐 강도 건네준 사람들은 있었겠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4월이고 뭐 밤이면 얼마나 추웠고 이제 그랬을 텐데, 선생님이 죽음을 생각하다. 그 즈음 나의 머리에는 죽음이란 생각이 잠시도 떠나지 않았었다. 어떻게 하면 남에게 내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취 없이 죽을 수 있을까를 골똘히 생각했다. 오늘 밤엔 꼭 네 집에서 삽이나 괭이를 빌려 인적이 드문 산속에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죽어버려야지 하고 별렀다. 실제로 나는 몇 번인가 죽을 수 있는 장소를 보아두기도 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낮에 마음 먹은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나의 죽음은 또 다음 날로 미뤄지는 것이었다.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셨겠죠. 뭐 아프고 집에 있었을 때도 그랬을 테고 그 시간들이 선생님한테, 네, 근데 그 선생님 작품에 아까 노래도 강아지똥 너무 이렇게 재밌게 좋은 노래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생님의 죽음은 부활로 연결이 되잖아요. 강아지똥에 꼭 끌어안아서 민들레로 피어나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그렇게 작품에서 선생님이 고통과 죽음에 대한 것이 부활로 아름답게 피어나는데, 꼭 선생님도 사람인 거잖아요. 그것만 있을 수 없는 아주 극한의 고통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담아낸 작품들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어느 주검들이 한 이야기라는 단편 동화가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이기영 선생님이 쓰신 작은 사랑 곤정생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는데, 그 이기영 선생님도 꼭 이 작품을 잘 눈여겨서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한번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수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이 목발을 짚고 그 추운 겨울에 싸늘하게 길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휴, 저 바보 아니면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길에서 얼어 죽은 거 보면 틀림없이 나쁜 사람 아니면 바보일 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싸늘하게 죽은 시체인데 그 선생님의 수동의 눈, 귀, 입, 손, 다리가 아니야 라고, 할 말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네. 귀는 어릴 때 엄마가 부르던 수동아 수동아 하고 부르던 소리, 이 눈과 귀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이 사람이 전쟁 때 한쪽 다리를 잃는 거예요. 폭격으로. 그러니까 다리는 결국 내 탓이야. 내 다리가 하나가 없으니까 아저씨 색시도 도망갔지. 나 때문이야. 손이 아니야. 내가 손이 좀 튼튼했으면 깡통도 안 놓치고 목발도 잘 잡고 그럼 아저씨가 배 안 고팠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동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그 주검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입은 난 다만 노래를 실컷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도 굉장히 이렇게 죽기 너무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내가 이렇게만 그냥 그저 죽기 너무 억울하다고, 그 마음에서도 더 간절하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다른 강아지똥이나 이런 작품에서는 좀 다른,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아프고 이렇게 죽어간 쓸쓸한 한 사람의 죽음, 그런 게 느껴졌어요. 강아지똥은 다들 아니까, 그러니까 강아지똥이나 오누이 지렁이, 똘배가 보곤 달나라, 떠내려간 흙먼지 아이들, 이런 단편들이 다 이렇게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똘배는 시궁창에 떨어진 배가 겪는 이야기고,
흙먼지는 이렇게 막 강물에 떠밀려가는 흙먼지 아이들 막 불안해하면서 우리 어디로 가는 걸까? 어디로 가는 걸까? 막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그런데 더 넓고 편안한 곳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거든요. 짧은 단편 동화에. 이제 이런 것이 선생님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스스로 그 죽음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승화란 표현 너무 진부한데 그것들을 선생님 안에서 이렇게 피워낸 것이 또 부활로 드러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작품들이 깜둥바가지 아줌마에는 고학년들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어느 주검들이 한 이야기라든지 뭐 금복인의 자두나무 이런 게 실려 있고, 먹구름이 기차에는 강아지똥이라든지 뭐 온둥이 지렁이라든지 이런 저학년 동화가 실려 있어요. 원래 이거는 선생님이 첫 번째 단편집, 나중에 나올 텐데 그 강아지똥이라는 단편집을 내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절판이 됐다가 이렇게 두 책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또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선생님의 삶에서 어떤 이야기가 피어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지 떠돌면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썼던 작품들이 있고, 떠돌이 생활을, 이런 거지의 삶을 이제 그 주인공으로 드러낸 작품들은 그러니까 사과나무밭 달림에 보면 있거든요. 이 책은 청소년들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삭막한 도시에서 조금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쓰셨어요. 그 앞에 책 내면서 쓴 거를 보면, 여기 보면 뭐 타비 아주머니가 이제 거의 그 떠돌이 할머니죠. 여기저기 이 집 저 집 다니는 따리꼴댁 할머니도 그렇고 해룡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 책 중에서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은 가끔 제가 두고두고 꺼내서 봐요. 해룡이 같은 경우가 이렇게 그 나병에 걸려서 집을 떠났다가 새벽에 아무도 몰래 집에 돌아오는 장면을 보면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나요. 조금만 읽어드리면, 눈 내리는 깊은 밤 마을을 향해 걸어온 한 사람의 거지가 있었습니다. 피곤한 다리를 절뚝거리며 그러나 오랜만에 그리운 고향에 돌아보는 감격이 가슴을 뿌듯하게 메워옵니다. 거지는 마을 안쪽 깊숙한 골목길을 걸어 들어가 나지막한 돌담을 아담하게 쌓아 올린 조그만 오두막 살인문을 소리 안 나게 밀치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 앞을 보았습니다. 안방 문 앞에는 여자 고무신이 두 켤레 나란히 놓여 있고, 사랑방 문 앞에는 남자 고무신이 조금 큰 것과 작은 것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오기가 제 어머니만큼 자랐구나. 그리고 만석이도 천석이도 저만큼이나 컸고. 그러니까 거의 10년 만에 집에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걸 알고 집을 떠나요. 나무도 잔뜩 해놓고 가을 거지도 다 미리 끝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아내 소군네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그치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떠나거든요. 식구들 옆에서 아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지내다가 10년 만에 새벽에 아무도 몰래 안 볼 때 잠깐 와서 그 대돌이에 놓인 신발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엄마만큼 자란 딸, 또 저렇게 큰 이제 남자 고무신 둘, 그렇게 보고 돈주머니 하나 놓고 다시 나가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해룡이 얘기가 선생님이 이제 거지 생활 하다가 떠돌면서 집에 돌아올 때 그때 마음이 겹쳐졌어요. 그런 이제 이 생활들이 그 삶이 담긴 작품들이 사과나무와 달림을 보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권정생의 하느님, 그러니까 선생님한테서는 하느님을 뗄 수 없는 작품 전체에 담겨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5살 때였다. 핏기 없는 얼굴로 공중에 높이 매달린 남자가 무섭기보다 치근하게만 여겨졌다. 한 사람으로 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뒤에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나의 신앙은 이렇게 사람을 찾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기 때문이다. 단 한 사람이라도 족하다. 사람을 낚아 그를 사랑하면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길이 된다. 피와 피가 통하는 사랑, 그것만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인 것이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선생님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다 라고 한 게 어떤 마음일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두를 사랑한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이렇게 우리한테 주는 울림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 편지를 쓴 거예요. 권 선생을 만나고 돌아가서 그러면서 집사님은 거지 나사로 같아요 라고 편지를 썼대요. 그걸 선생님이 편지를 보고는 이런 글을 쓰셨어요. 나는 이 편지를 읽고 여태까지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과연 그렇다. 나는 부자의 문간에 앉아서 얻어먹는 거지이다. 나는 그때부터 나사로와 나와의 입장을 함께하며 거기서 벗어나려 하지 않기로 했다. 부자가 먹던 찌꺼기를 얻어먹던 나사로였지만 그는 하늘나라를 볼 줄 알았다. 그래, 그것만이면 족한 것이다. 나는 거지 나사로를 알고부터 세상을 보는 눈을 달리했다. 천국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여태까지와는 거꾸로 보게 된 것이다. 내가 5살 때 환상으로 본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도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구절이 되게 두고두고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제 뭐 기독교 이제 뭐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 몰라요. 그런데 선생님의 하느님은 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 물론 같은 하나님일 텐데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그래서 권정생의 하느님이라고 그냥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뭘까?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글을 보면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선생님이 하나님 얘기하는 것에 저한테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 얘기하는 거랑 다른 울림이 있는 거고, 그건 선생님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성경책까지 만드셨어요. 이 성경책은 저희가 전시할 때 이제 전시도 했는데, 이효도 선생님 그 문어미에 갔을 때 금고에서 나왔어요. 굉장히 큰 금고가, 굉장히 큰 건 아닌데 금고에 이렇게 귀한 뭐 금덩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문서들만 넣는 게 뭐 유도 선생님 원고 이런 걸 이제 이정호 선생님이 보관하는 금고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여시더니 이 책을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면 이게 잘 안 보실 텐데, 성경의 좋은 말은 이 책에 다 들어있으니 이 책을 인쇄소에 베끼서 많이 전하라. 이 책을 읽으면 성경 전부를 읽은 것보다 더 알기 쉽다. 책 이름은 구원의 말씀. 안동군 일직면 송리일동 권정생 집사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성경책을 보고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을 다 쓰신 거예요. 손으로 쓰셔가지고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집어가지고 이 사이가 무도로 딱 책거풀 예쁘게 해가지고 이유도 선생님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본은 저희도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귀한 책,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선생님이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어떤 마음으로 쓰셨을까,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들판에 앉아서 읽었던 성경은 생생하게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머리로 읽는 성경은 자칫하면 환상에 그치고 말지만 실제로 체험하면서 읽으면 성경의 주인공과 대화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가깝게 나의 주 예수님을 사귈 수 있었던 기간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뭐 텔레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들판에서 읽었던 성경책,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혼자 앉아서 그냥 깜깜한 밤에 이렇게 앉아서 성경책 쓰시는 선생님 모습, 기도하는 모습 같은 게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냥 이런 선생님의 하느님, 그러니까
막 어떤 살면서 더 낫게 더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랑 다르게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르지 않을까. 예, 그런 것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선생님 글이나 이런 유품들을 통해서 그 흔적들을.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작품으로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는 되게 재밌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아니라 좀 찌질한 하느님이 나오거든요. 하느님이 막 하늘나라에 있다가 막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사니까 너무 마음이 안 돼가지고 땅으로 내려오거든요, 예수님이랑. 근데 어디로 떨어지냐면 원래는 저기 이스라엘로 가려고 했는데 태풍 때문에 불시착한 거예요, 한국으로. 그래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뭐 예수님은 청소부 하고 또 뭐 길에서 고아인 공주라는 아이도 만나고 또 북쪽의 고향인 가찬댁 할머니도 만나고 보면 하느님이 되게 진짜 찌질해요. 막, 야, 우리 이제 뭐 먹고 사냐, 막 이런 걱정도 하고, 돈 한 푼 없어가지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자. 예수님 보고, 나 도저히 여기 못 살겠다. 막 그런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선생님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되게 재밌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전 이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94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거지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떠들면서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작품으로 이렇게 이야기로 담기게 되고 또 거지로 살았던 그것들이 또 이야기로 담기고 그렇게 그 선생님의 그 시간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작품들,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나 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돌아오세요. 석 달 만에 돌아오시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길이 집적으로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시는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돌아오셔서 그러니까 혼자 냇가에 가가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낮에는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아까 혜령이처럼 아무도 없을 때, 알아본 사람 없을 때, 깜깜해졌을 때야 냇가에 가서 막 이렇게 씻고 머리도 막 이렇게 대충 깎고 혼자서 깎고 그렇게 들어가셨대요. 아버님이 12시가 넘었는데 불이 켜져 있고 아버지 방에 갔더니 아버지도 아파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아들을 보내놓고 아버지도 마음이 안 편하셨겠죠. 아버지가 선생님이 돌아오시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선생님도 결국 그 석 달 동안에 이제 떠돌이 생활로 몸이 다 거의 망가지신 거죠. 원래는 이제 늑막염에 폐결핵이 있었는데 그게 신장, 방광 결핵으로 전신에 퍼지고 이제 부고한 결핵까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래서 66년도에는 한쪽 콩팥을 덜어내는 수술을 하세요. 30살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긴 호수를 이제 평생 이렇게 달고 사시는데 간호사가 의사는 한 2년쯤 살겠네요. 그랬고 간호사는 2주를 썼던 사람이 6개월 살았다고 6개월밖에 못 살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제 아픈 몸으로 집에 돌아온 거죠. 돌아오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동생은 결혼해서 이제 나가고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일찍 예배당 문간방에 들어가세요. 68년도부터 83년도까지 서양으로 지어진 예배당 부속 건물의 토담집은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웠다. 외풍이 심해 겨울엔 귀에 동상에 걸렸다가 봄이 되면 낫곤 했다. 그래도 그 조그만 방은 글을 쓸 수 있고 아이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장소였다. 여름에 소나기가 쏟아지며 창호지 문에 빗발이 쳐서 구멍이 뚫리고 개구리들이 그 구멍으로 뛰어들어와 꾀꾀 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글을 쓰신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서 너무 좋았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살았던 것이 도토리 예배당 종지기 아저씨 그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책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책을 보면
되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무겁고 막 아프고 이제 이런 것 같은데 이 동지기 아저씨는 이렇게 웃게 만들어요. 물론 이제 이런 거 해학이라고도 아주 어려운 말로 아주 이렇게 날카롭게 찌르는 사회를 풍자하는 것도 있는데 이 생지 보시면 보이죠. 저 생지가 막 이렇게 선생님한테 막 삿대질 하잖아요. 막 양파 대가리라고 선생님 막 놀리고 사실은 생지는 얻어먹고 사는데 선생님 집에 와가지고 밥 풀떼기 얻어먹고 어제 이상성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실제로 생지들이 선생님 방에 들어오고 그럼 선생님이 나중엔 아예 그냥 발치에 이렇게 밥 이렇게 남겨서 놓아주셨대요. 그러면 생지가 막 꼬불꼬불 하다 보면 어느새 겨드랑이에서 막 나오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방에 가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생쥐들이 자기가 얻어먹고 빌부터 살고 있는데 오히려 막 양파 대가리 같은 인간아 막 이러면서 막 큰 소리 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대거리하고 막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되게 재밌어요, 이 책이. 네. 뭐 이런 작품이 나왔고 이게 이제 그 선생님이 거기서 종을 치셨거든요. 새벽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이게 지금 무슨 팻말도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새벽 종소리는 가난하고 소외받고 아픈 이가 듣고 벌레며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도 듣는데 어떻게 따뜻한 손으로 칠 수 있어. 아주 추운 겨울에도 장갑을 안 끼셨대요. 이렇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종을 치셨고 지금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 그 교회 종소리 이야기를 담은 동화도 있어요. 그 종소리가 댕 한번 치면 그게 뭐 어느 골짜기에 누구네 집에 가고 그 다음에 또 댕 치면 어디 골짜기에 누구를 깨우고 막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동화에 보면. 이런 선생님 이제 예배당 모습인데 지금은 그 옛날 모습은 볼 수가 없죠. 그렇게 그리고 여기서 아까 글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9년도에 단편 동화 강아지똥을 써서 이제 기독교 아동문학상의 상을 받고 그게 74년도 단편 동화집으로 나옵니다. 그 강아지똥 저 아름다운 공주님이 있는 제목은 강아지똥인데 표지가 공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저 때에 우리 아동문학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쁘고 이렇게 막 공주님 좋아하고 뭐 지금도 공주님 좋아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참 강아지똥과 저 그림을 보면 참 이런 책은 없을 거야 또 세상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96년도에 그림 동화책으로 나왔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책이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 70 선생님이 73년도에 신춘문예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무명조골이야 엄마가 당선돼가지고 그게 신문에 실려요. 그래서 이효도 선생님이 찾아가요. 그걸 보고. 예. 의성행을 타서 일찍에서 내려 오리를 걸어 일찍 교회에 찾아가 권정생 씨를 찾으니 바로 신춘문예 당선 소감과 함께 나온 그 얼굴이 교회 숙소에서 나와 반가이 대해주었다. 이게 1월 18일자 일기예요. 나는 땅이 될 것이다 라는 일기인데 제가 그 일기를 만드는 일도 했는데 몇 바닥을 쓰셨어요. 일기를. 큰 공책에 깨알같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한 것까지 낱낱이 다 쓰신 거예요. 그리고 권정생 선생님은 처음 만난 이효도 선생님한테 당신의 살아온 얘기를 다 하신 거예요. 몸이 어떻게 어디가 아프고 일본에 갔다가 여기 왔다가 이런 얘기를 다 하세요. 물론 이 권정생 선생님은 이효도 선생님이 먼저 쓰신 탱자나무 울타리라는 시집을 보고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고 편지까지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선생님이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당신 얘기를 듣고 돌아가는 선생님이 이제 유도 선생님이 원고지를 사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 원고지 뭉치를 이렇게 꺼내 놓으시면서 글 쓰시라고 내가 어떻게든 선생님 책이 나오도록 돕겠다고. 그러니까 아까 먼저 보신 그 강아지똥 단편 동화집은 이효도 선생님이 정말 일 써가지고 나왔거든요. 바람처럼 오셨다가 이 제자는 아우 제자를 썼더라고요 선생님이.
많은 가르침을 주고 가셨습니다. 일평생 처음으로 마음 놓고 제 투정을 선생님 앞에서 짓거릴 수가 있었습니다. 1월 30일 이게 첫 번째 편지예요. 그렇게 해서 평생을 두 분이 30년 동안을 편지를 주고받아요. 이걸 보면서 저는 그냥 그전에는 잘 몰랐으니까 그냥 두 분이 좀 가까운 사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 지극하게, 정말 유도 선생님도 그 경상도 산골짜기에 교통 불편한 곳이었는데 그때는 뭐 주 5일째도 아니잖아요. 토요일까지 일하고 어떻게 버스 타고 갈아타서 그 무거운 그 가방에 원고뭉치 들고 넣고 가서 서울 출판사를 다니면서 이 사람 책 꼭 내야 된다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든 올겨울만 견뎌주세요. 이렇게 편지 보내고, 선생님은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그러니까 그 73년 그 75년도에 선생님이 금복인의 자두나무로 그 아동문학협회에서 주는 제1회 한국 아동문학상을 봤거든요. 그때 이제 막 유도 선생님은 너무 좋아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막 조그만 쪽지 같은 데다가 막 휘갈겨가지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선생님이 상 받습니다 막 이렇게 써서 보내요. 그 권 선생님 답장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아동문학이 아이들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제가 어떻게 이 상을 받겠냐. 그런데 선생님이 계셔서 선생님이 저를 아껴주시는 걸 아니까 그 상을 받겠습니다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정말 이렇게 온 마음으로 위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권 선생님이 작품 말고 선생님 생각을 알 수 있는 글들이 없었는데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돈이 생기게 되면, 건강해진다면, 사회가 알아주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것을 잃을 것입니다. 각혈을 해가면서도 공부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아이도 저를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가발 공장 가 있는 그 애도, 방직 공장 가서 나를 위해 새벽마다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있다는 그 애도, 아침 저녁 찾아와서 보채는 이 많은 제 친구들은 나를 마다하고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선생님, 100번 죽었다 살아난데도 저는 역시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한 아이들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글을 썼는가 하는 거, 그리고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정말 평생을 그렇게 사신 거죠. 어린이 문학도 온 생애를 바쳐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생님의 동화를 이 나라의 모든 어른과 아이들에게 교과서처럼 읽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어떤 마음이신지가 느껴지는 편지입니다. 이게 이효도 선생님이 만든 초가상간 우리 집이에요. 물론 유도 선생님이 뭐든지 잘 모으시더라고요. 엄청난 자료들이 집에 가면 어마어마한데, 근데 권정생 선생님이 그 초가상간 우리 집을 소년에 연재했는데 그 잡지를 다 오려가지고 이렇게 다 재본을 하셔서 손수 풀로 붙이셔가지고 이 그 부대자루에 싸가지고 표지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하시고 책 등에도 써놓으셨어요. 초가상간 우리 집 이렇게. 그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 잡지가 나올 때마다 그걸 이렇게 오렸다가 이렇게 책을 소중하게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 유도 선생님 그 금고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호덕을 만나고 동무들을 만나고, 이호덕 선생님이 권 선생님 만나고 와서 이현주 목사님한테 이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이현주 목사님은 또 뭐 그 그림 그리신 이철수 선생님, 또 정호경 신부님 이렇게 전우익 선생님. 진짜 저는 전우익 선생님은 한 번도 뵌 적도 없지만 되게 그 편지 주고받은 거랑 그 전우익 선생님이랑 이효도 선생님 만난 것도, 이효도 선생님이 그 여성 동화가에 글을 연재했는 어떤 글을 발표했는데 전우익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딱 첫 마디가 이형 이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 말에 보통 뭐 선생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냥 이형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도 선생님도 일기에 보면 전직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많이 나와요. 보고 전화하고 싶다. 뭐 또 때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되게 동무로 그리워하는 마음. 늘 제자들이 많았는데 같은 이렇게 동무가 있다는 게 이런 건가라는 게 느껴지는. 그래서 이효도 선생님이 전직 선생님 손을 잡고 권 선생님한테 갔대요. 두 분은 전직 선생님이 봉화에 사셨으니까 그래도 좀 가까우니까 가끔 안동장에서 만나가지고 풀빵도 사 먹고 영화 보려고 만났다가 몸이 아프면 못 보고 돌아오고. 근데 전직 선생님이 처음 만났을 때 만나고 돌아와서 권정선 선생님한테 사준 이렇게 보낸 책이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그 우리가 80년대 읽었던 러시아의 그 소설책을 선물했대요. 그 뒤로도 책 선물을 했고, 나중에 이제 권 선생님도 인쇄가 생기면 우편함으로 돈 보내드렸대요. 책 사보시라고. 이제 이렇게 이 세 분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 권정생 동화의 밤, 이효도 선생님 일기 보셔서 아실 테지만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더라고요. 이 아동문학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공부해야 된다고 계속 그 안동의 마리스타, 수도원, 농민회관 이런 데서 만나가지고 영화 보고 토론도 하고 책 읽고 토론도 하고 이제 그렇게 만나신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인쇄가 좀 들어오고 나서 이제 83년도에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빌뱅이 언덕 집을 지으시죠. 동네 청년들이 힘을 모아서 8평짜리 물도 담도 없는 집에 이사 와서 2주간이나 됩니다. 숨기지 않아도 되는 생활은 참으로 편합니다. 왜 사람은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지요. 가지면 가질수록 자꾸 불행해지는 것을 몰랐던 것이 이렇게 세상을 파멸에 몰아넣게 된 것이지요. 자유라는 것은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밤입니다. 전등불이 아니어서 방안이 침침합니다. 혼자여서 그런지 조금 적막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고독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지요.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은 곧 구속을 의미합니다. 이도 선생님한테 보낸 편지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전시실에서 물어요. 이 사람 장가 왜 안 갔어요? 아파서 못 갔죠. 뭐 가난해서 못 갔죠. 그런 얘기를 어른들이 와서 그 시청의 도서관에서 전시를 해가지고 시청 도서관 쪽에서 전시를 했는데 권 선생님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근데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다들 오셔가지고 보고 그림책도 제가 권해드리면 되게 좋아하셨고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이 전시할 때 어떤 신문 기사가 났는데 기자가 쓴 얘기가 조용한 혁명이라고 선생님의 삶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을 표현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냥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저는 그러니까 꼭 만약에 선생님이 뭐 아프지 않았다면 돈이 있었다면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꼭 아팠기 때문에 결혼 안 했고 혼자 사셨고 가난하게 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의 선택 같아요. 전두기가 미국 가지 않고 길에서 노래 부르는 거 선택한 것처럼 선생님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 집이 있죠. 예. 정말 처음 갔을 때 와 이렇게 조그만 방에 거의 다리도 못 펴고 다리 오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제 화장실과 선생님 그 빌뱅이 언덕 우리가 말한 여기 올라가면 교회도 보이고 마을이 다 이렇게 보여요. 네, 이렇게 선생님 집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그냥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작품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조금만 정리를 한다면 권정생 선생님 품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 걸까? 그냥 제 나름대로 느낀 게 그리움과 외로움이었어요. 민들레 이야기, 그리움이 있기에 아름답고 서름이 있기에 사랑이 있고 외로움이 있기에 착하게 되고 그냥 선생님 그리움과 외로움 그것이 선생님 마음속에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옆에는 별똥별이 얘긴데 아까 오기훈하고 최명자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작품으로 나왔는데 그게 이제 유도 선생님은 유행가 가사라고 갑돌이와 갑순이와 노래 있잖아요. 근데 그 좀 선생님 제목 좀 바꾸라고 유행가 가사 따라가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니라고 사실은 이게 그때 우리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철수와 영희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 그때 우리 애들의 이름이었다고. 근데 그게 이제 유행가 가사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된 거지만 뭐 선생님은 약간 이제 그렇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별똥별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나와요. 예. 여기도 보면 되게 그리움이 느껴져요. 순아, 그러니까 그 갑돌이 도리가 베트남에 가 있거든요. 전쟁 가 있는데 순이랑은 좋아했지만 헤어진 거예요. 순이는 딴 사람이랑 결혼했고 도리가 저기 있는데 이 도리가 이제 죽기 전에 쓴 편지예요. 순아, 나도 오늘 밤쯤 고향 달마디산 넘어 못 속에 빠져드는 별똥별이 될 거야. 그래서 한 마리 새가 되겠어. 고향 마을에 봄이 오면 살구꽃이 피고 그 살구꽃 눈부신 가지에 앉아 아름답게 우는 새가 될 거야. 새가 되었더라도 난 고향에서 살고 싶어. 아름답게 울면서 오래오래 고향에서 살겠어. 그 마음속에 있는 고향, 그리움이 느껴지는 글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빠질 수가 없어요. 정말 선생님은 되게 실제 만났을 때도 그때 저희가 부산 글쓰기 선생님들하고 사북에 그 임기태 선생님 시비 세운다고 올라가는 길에 선생님 집에 잠깐 들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얘기했던 이상성 선생님이 선생님 사진 한 장 찍자고 우리랑 막 그랬어요. 선생님이 안 됩니다. 내일 모레 선 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에? 선생님 선을 보시나 그랬는데 농담이신 거예요. 선보기 때문에 이 낯선 여자들하고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거예요.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상 선생님이 아이고 선보는 거 가지고 그러냐고 꼴랑 장가 가는 것도 아니고 대신 너 이러면서 막 이렇게 팔짱 껴가지고 이렇게 사진 한 장 찍었거든요. 되게 재미있으셨어요. 그리고 바닷가 마을 아이들이라는 단편 동화집 보면 그 책은 저는 되게 진짜 킥킥거리면서 봤거든요. 그 선생님 이야기 속에 그런 풍자와 해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닷가 아이들의 쇠양지 귀신이 되어 돌아오다라는 동화의 한 부분인데 똥은 뭐 때문에 비닐봉지에 넣어서 갖다 줬나요? 예전에 우리 대변 검사했잖아요. 검사 받는단다. 아저씨 똥이 불온삐라 뿌렸나요? 내 똥만 검사받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 거 다 검사받는다. 그럼 온 동네 사람 똥까지 들고 일어났단 말이군요. 너는 왜 자꾸 물귀신처럼 나쁜 쪽으로만 끌고 가려더니 난 물귀신이 아니고 생쥐귀신이에요. 똥이 불온삐라 뿌린 게 아니고 몸속에 해충이 있나 없나 검사받는단다. 아저씨 몸뚱이 안에도 부정부패 있구나. 이런 얘기들이 아까 얘기했던 도토리 예배당 종지개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시도 늙은 인간은 오래전부터 어디가 탈이 나서 그런지 자주 몸에 열이 나서 눕는 날이 많다. 늙은 개가 혀를 차면서 이 인간아 전생에 무슨 못할 짓을 했기에 날이면 날마다 아파 쌓는 거야. 자존심 상한 늙은 인간이 벌떡 일어나 앉았다. 어디 아파서 열이 나는 줄 아냐? 이 똥개야. 이래봬도 평생 정의에 불타는 가슴으로 살다 보니 그런 거다. 늙은 개가 또 혀를 차면서 저 인간이 이제 머리까지 돌았군 한다. 이런 선생님의 시들 그런 걸 또 많이 이렇게 좀 알려지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제 어머니 사시는 그 나라의 시들은 그 앞부분 이제 선생님의 이제 초반에 썼던 시들이 많은데 그 뒤에 안동문학이라든지 이렇게 잡지에 한 편씩 내는 시들을 보면 그 너무 있잖아요. 제가 되게 정말 좋아하는 시예요. 인간성에 대한 반성문. 도모코는 9살, 나는 8살. 2학년인 도모코가 1학년인 나한테 숙제를 해달라고 자주 찾아왔다. 어느 날 윗집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도모코는 나중에 정생이한테 시집가면 되겠네 했다. 앞집, 옆집,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두 쳐다보는 데서 도모코가 말했다. 정생이는 얼굴이 못생겨서 싫어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도모코 생각만 나면 이가 갈린다. 그래서 되게 재미있어요. 그 전시실에도 저희가
이모년의 기도라고 뭐 목사 세 분 뭐 머리에 뭐 불이 붙었으면 좋겠네. 뭐 목사들을 이렇게 되게 재미있게 풍자하신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오시더니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진지한 얼굴로 이 시를 한번 설명해 보라고. 이게 저주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아니라고. 굉장히 친한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한 편씩 발표하는 시들은 되게 재미있어요, 선생님 시가. 그래서 그런 시들도 이렇게 잘 모아서 내면 얼마나 좋을까. 선생님이 생각하면 굉장히 막 그렇게 무겁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다 아시겠지만, 네. 그리고 삶을 자연을 담아낸 문장, 마음을 머무르게 하는 힘. 그러니까 누가 선생님이 쓰시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성경책 보여드렸는데 거기를 보면 글씨가 굉장히 삐뚤빼뚤해요. 1학년 아이가 쓴 글씨처럼 맞춤도 다 틀리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했을 때 선생님은 그냥 안동분이시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 입말을 그대로 쉬운 말을 쓰신다고 생각하셨는데 선생님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7살, 8살까지 사신 거예요. 선생님이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그 글 쓸 때마다 사전 찾아가면서 공부하셨대요. 유도 선생님 편지 그게 나와요. 주고받은 편지에. 글 한 편 쓰기가 너무 힘들다고. 쉽게 쓰는 게 더 힘들다고. 하나 쓰려면 사전 찾아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선생님이 쓰신 글 보면 정말 무명저고리 엄마 같은 걸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냥 동안대 시예요. 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냥 눈이 내립니다. 소리 없이 하늘하늘 흐느끼던 눈이 내립니다. 그냥 거기에 그냥 이렇게 그 마음에 탁 담기는 것 같아요. 뭐 안동 꽁꽁이나 이 시리즈 같은 경우도 뭐 밥 먹었니껑 묵었니덩 묵나물 한 쟁에 묻혀가지고 된장 넣고 썩썩 비벼 먹었니덩 꿀맛 끝이덩. 이게 되게 이제 그 말이 이렇게 그 안동 사투리의 그 입말들을 굉장히 재미나게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쓰신 뭐에 랑랑별 때때로 미다리 마다리 밥대기 죽대기 그러니까 그 인물들의 이름도 어떻게 이렇게 붙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이렇게 선생님이 쓰신 말 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해보셔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말놀이를 즐기잖아요. 말로 가지고 노는 걸 즐기는데 선생님 작품에서도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또 하나는 세상 이야기는 이제 우리들의 하느님이라는, 그러니까 되게 어떤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권정생 선생님 작품은 너무 착해서 싫어라는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세상 이야기를 담은 우리들의 하느님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 분명한 어떤 게 있는 거죠. 서로 섬기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이며 그것을 위해 피 흘려 희생하신 것이다. 이 땅 위에 진짜 우상과 마귀는 제국주의와 전쟁과 핵무기와 분단과 독재와 폭력이다. 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알겠죠. 타협하지 않은 분명함이 또 선생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들의 하느님 보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 유언장은 읽어드렸으니까요. 근데 진짜 장례식 때 갔었는데 막 울다가 막 웃었어요. 킥킥 막 울다가 웃다가 그랬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웃게 만드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웃으면서 선물 받은 느낌 같았어요. 되게 마음이 이렇게 싸해지는 그런 선물을 받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네, 이렇게 선생님은 계속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말씀을, 내가 아파서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는 그냥 이 좋은 얘기를 저희만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있는 거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강아지의 염소새끼라고 창비에서 나온 책인데 되게 너무 귀엽죠. 이 강아지가 막 염소한테 와서 놀자고 하는 거예요. 이 염소가 막 이 표정이랑 이런 게 이 김병화 선생님이란 분이 그리셨는데 얘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못 가요. 이유가 이제 이게 묶여 있는 거 얘가. 그러니까 얘가 그걸 알고 까부는 거죠. 앞에서 놀자고. 그게 탁 뽑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전세가 바뀌었죠 이제.
근데 그러면서 또 신나게 노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게 15살에 쓴 시거든요. 뭐 염소야 염소야 나랑 노자야, 강아지가 깡충깡충 다가왔지, 듣기 싫어 야금야금 먹음쟁이, 염소 새끼 못 본 채 하지. 되게 이것도 말맛이 살아있는 시거든요. 이 한 편의 시를 되게 재미있는 그림처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의 그때 전시실에 원종찬 선생님도 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강아지똥 그림책은 그 정승가 선생님이 예전에 그렸잖아요. 그 90년대 정서로. 그거를 지금 2016년도에 젊은 작가들이 그림을 그린다면 어떨까? 그거 참 재밌겠다. 그래도 돼요. 사실 안 될 건 없죠. 어른들이 무슨 출판에 어떤 이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만 아니라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림만 가능한 건 아닌 거잖아요. 다르게 표현해서 그리면 지금 아이들이 또 다르게 느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정말 재밌겠다. 지금 이 그림책을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이 그림책을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전시실에 온 아이들은 몸으로 놀잖아요. 그러니까 전시하면서 사실은 힘만 닿는 다음 해보고 싶었던 게 아이들하고 몸으로 놀아보는 거 있잖아요. 강아지 똥 몸으로 한번 막 만들어 본다든지, 엄마 까투리라는 책을 읽고 엄마 까투리가 이렇게 그 새끼를 이렇게 품에 안는 그 장면을 너네들 마음대로 한번 몸으로 만들어 봐. 그러면 아이들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만들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막 몸으로 신나게 놀고, 그리고 또 이 책을 보면 또 다르게 다가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실에 있으면서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1학년짜리 꼬마애가 되게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야,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듣냐, 고맙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머니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6살인가 7살 때 강아지똥 읽어줬는데 애가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거 기억나냐고 했더니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왜 울었어? 그랬더니 걔가 잘못 말한 것 같긴 해요. 민들레가 없어져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아지똥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창한 말에 붙이지 않아도 걔는 그 강아지똥이 없어지고 사라진 걸 그 순간에 확 느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이렇게 또 나랑 똑같구나, 느낄 수 있구나. 근데 저부터도 어떤 선을 그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먼 이야기, 그냥 우리 때나 오래된 이야기, 낡은 이야기,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 요즘 아이들이 이런 걸 좋아할까? 그러니까 질에 겁을 먹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이 아이들하고 닿을 수 있는 걸 생각하고 궁리를 해보면 얼마든지 똑같이 같이 느끼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선생님 작품들이 정말로 오래오래, 왜냐하면 정말로 다시 이렇게 읽어도 그 힘이 느껴지거든요. 그거는 선생님이 글을 썼을 때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가 그게 다 글 속에 담겨 있으니까 그게 저희한테 전해지는 거고, 그렇다면 이거는 저희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아이들한테 세상에 이게 권정선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태어난 거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마운 일이니까 이걸 우리가 잘 이 이야기 씨앗을 잘 오래오래 키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긴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나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